예, 구속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사법농단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한 구속영장인 만큼 법원의 고심은 당연히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 부부가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아이를 방치해 죽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아이의 시신을 상자에 담아 함께 기거해온 엽기적인 사건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어려운 질문을 드릴 게 아니고 그냥 딱 두 가지로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일단 좀 구속이 어려워 보인다라는 데 무게를 좀 두는 것 같아서 전 좀 달리 여쭤보면 구속이 되면 어떤 이유의 근거를 두고 구속이 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기각이 되면 어떤 이유에 또 무게를 둬서 기각인지 이렇게 두 가지 좀 분리해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우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뭐 법정에서도 주장한 걸로 알려졌는데 우선 법리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재판에 개입했다, 이게 뭐 가장 큰 혐의인데 대법원장은 아무리 사법부의 수장이지만 별도의 재판부의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되려면 직권을 남용해야 되려면 직권 자체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직권 자체가 없다. 지난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내 개인 소송에 공무원들을 동원한 거, 그거는 무죄 선고가 됐거든요. 왜?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개인 소송에 공무원들을 동원할 권한은 없다. 그러니까 직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장해서 법리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걸 판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기각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또 두 가지 사유가 더 있어요. 도주 우려인데 아니 뭐 전직 대법원장까지 한 분이 뭐 도주할 우려는 없다고 봐야겠죠. 없다. 그다음에 이제 증거인멸 우려인데 아마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검찰의 이 사건은 7개월여 동안 수사해서 그동안 수집할 증거는 다 수집해놨다. 더 이상 뭐 인멸할래야 인멸할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도주 우려, 증거인멸, 법리상 문제에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그런데 검찰의 주장은 이거죠. 범죄가 너무나 중대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법리상 문제만 해결된다면 재판에 개입하는 건 이건 정말 뭐 그야말로 반헌법적인 행위죠.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모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하에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침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대한 범죄다. 첫 번째 그거고요. 그다음에 이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대법원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런 일을 했을 리는 없고 검찰이 지금 그 증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임종원 전 차장과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범죄의 중대성, 형평성 문제 이 부분에 관한 검찰의 주장이 좀 더 받아들여진다면 발부될 가능성이 큰 거죠. 구속 여부를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짚어주셨는데요. 혐의로도 좀 따져보면 지금 양 전 대법원장 여러 가지 혐의가 많은데 그중에 구속 여부를 가르게 될 핵심적인 혐의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은 뭐 재판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그리고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뭐 이런 판사들을 뒷조사를 해서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줬는지,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 문제죠. 그래서 이제 재판 개입과 관련해서는 이제 일제 강제징용 소송,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지난번에 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공모관계, 임종원 전 차장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그런 자료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이번에 새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기업 측의 대리인인 한모 변호사하고 개인적으로 한 3차례 정도 만났다. 그래서 소송을 뭐 지연시키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소송의 방향에 대해서 다 정보를 주었다. 이거는 뭐 임 전 차장과의 공모의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양 전 대법원장이 주도한 거다, 범행을. 이게 첫 번째 그거고요.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무리야기법관 인사조치 보고라는 거를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해서 양 전 대법원장한테 보고를 했고 양 전 대법원장이 거기에 직접 V자로 해서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결정적인 증거 아니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예. 여기도 그 업무 수첩에 보면은 한자로 대라고 쓴 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건 내용을 맞춰보면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관련 의원들 소송이죠. 예.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적은 거다. 예. 이런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검찰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이것도 이제 만약에 질문입니다만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된다면 이 헌정사상 오늘 사실은 영장심사 받는 것도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물론 사법부 역사상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많은 이제 법조인들이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만약 구속영장이 또 이제 발부가 된다면 그 역시도 참 불명예스러운 일이라서 사법부에서 어떤 뭐랄까요 이걸 이제 반발의 움직임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아무튼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예. 또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률가들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시하는 그런 구성원들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최종 판단은 발부가 되든 기각이 되든 지금 발부가 될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쨌든 법원 소속인 영장전담 판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놓고서는 나중에 감성적으로 대응하는 건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명재권 부장판사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을 텐데요. 그 결정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결정된다고 하니까요. 이 얘기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쭙자면은 박병대 전 대법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심사를 받았고 지금 마찬가지로 결정이 비슷한 시기에 이제 내려질 텐데 박 전 대법관은 어떻게 될까요? 박 전 대법관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양 전 대법원장보다는 발부될 확률이 조금은 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로 판단을 받았잖아요. 물론 이번에 지인의 형사사건 기록 전산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해서 알려줬다 이런 혐의. 그다음에 정의당 의원이 판사 시절에 죄명 탈락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불복을 하는 소송을 제기하니까 박병대 대법관이 그 소송 빨리 선고해라. 이렇게 재판에 개입했다. 이 두 가지 혐의가 추가가 됐어요. 재청구하면서. 근데 그거는 물론 그것도 안 좋은 행동이지만 입증이 된다면 전체 범죄에서는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단 판단 기각으로 판단을 받은 건데 재청구했을 경우에 발부될 확률은 좀 다소 낮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이거 짧게만 하나만 여쭙자면 제가 이력을 잠시나마 저희도 이게 준비하기 전에 이 변호사님이 이력을 보니까 이제 부장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명재권 부장판사가 아무래도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인연이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는데 법 쪽의 내부에서는 어떤 인물로 좀 평가가 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사실은 전혀 같이 근무한 일이 없어요. 없는데 어쨌든 이 사건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은 있어요. 수사의 필요성. 수사를 위해서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도 검사 생활 한 10여 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테고 또 판사 생활을 반은 또 10년 동안은 판사 생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마구잡이식으로 사람을 구속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잡힌 결정을 할 거다. 그리고 법원 내부에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사건 전부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렇죠. 하고 좀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영장전담 판사분들이 공교롭게도 법원 행정처나 이런 근무 경력 또는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이 근무한 경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명재권 부장판사는 적어도 그런 점에서는 자유롭기 때문에 현명한 결정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래서 또 배당된 거니까요. 아무튼 결정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을 좀 보여주세요. 네, 정말 믿을 수가 없을 만큼 엽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가 사망한 사건. 일단 사건의 개요부터 좀 짚어보죠. 이게 지금 두 부부 얘기인데 2010년 10월 달에 아기가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뭐 그냥 예방 접종도 안 하고 이렇게 방치를 하는 바람에 2개월 후에 이 아이가 사망을 합니다. 예. 근데 뭐 출생 신고도 안 하고 뭐 예. 출생 신고를 안 했으니까 사망 신고도 못 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 아이의 사체를 그냥 뭐 상자 속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다닐 때도 뭐 옮겨 다니고 예. 이렇게 하다가 이 부부가 어머니가 2016년에 이제 남편하고 이제 헤어져서 살게 됐대요. 예. 뭐 그래서 갈등이 왔는지 어쨌든 아이가 죽은 지 7년 만에 작년 초가 되겠습니다. 예. 그때 이제 도저히 나는 뭐 양심의 가책 때문에 못 살겠다. 차라리 내가 처벌을 받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자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 친모가 자수를 하고 진술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또 그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죠. 제가 이거 뭐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게 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상자에 넣어서 뭐 실리콘 처리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사 다닐 때마다 옮겨 다니고 또 뭐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딸아이한테는 뭐 이거 절대 보지 말아라.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뭐 최근에 작년에 초에 자수는 했습니다만은 예. 그 상자는 지금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참 미스터리입니다. 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한 건지. 그러니까요. 그 이제 상자나 뭐 이게 만약에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면 사실은 그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여부도 좀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경찰 조사를 방향성을 잡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려웠는데 지금 뭐 수사는 다 끝났어요. 끝나고 두 사람 다 기소가 됐습니다. 예. 됐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검찰의 논리는 뭐냐면 어머니는 어차피 뭐 자수를 했으니까 자백을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편이 문제인데 네. 남편은 뭐 부인했다. 나중에는 뭐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뭐 아이 엄마가 한 거다. 뭐 이렇게 떠는 모양인데 이 남편도 보니까 뭐 인터넷을 보니까 뭐 인터넷으로 사체 유기 이걸 검색한 게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했는데 전부 거짓 반응이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이제 지금 대검을 통해서 우리가 통합 심리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네네네. 진술한 걸 보고 이제 그걸 예.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예. 거기에서도 이제 범죄를 저지른 걸로. 그리고 딸아이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 그 상자 아버지가 못 보게 했다 절대로. 뭐 이런 걸 종합해서 이거는 혐의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기소를 한 거죠. 예. 결국에 이제 그 재판이 이렇게 넘겨지면서 우리의 이제 혐의점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어떤 혐의가 적용이 가능하고 만약에 이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혐의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 부분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저게 뭐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체 유기죄가 될 수 있어요. 사체를 그냥 막 방치하고 버린 거니까 예. 정식으로 뭐 장례 절차를 치른 것도 아니고. 예. 근데 사체 유기죄는 공교롭게도 징역 7년 이하인데 예. 공소시효가 7년이라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네요. 2010년 사건이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래서 검찰에서는 그건 적용을 못하고 그보다 오히려 더 세요. 유기치사죄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부모는 아이를 법률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대로 보호를 안 하고 예방접종 한 번 안 시키고 2달 후에 그래서 고열로 사망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아이를 버렸다. 그게 유기입니다. 유기. 예. 이렇게 유기함에 의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걸 유기치사죄. 예. 이렇게 해서 그거는 징역 3년 이상이에요. 그건 뭐 예. 공소시효가 남았고 예. 형법상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동학대 치사죄 저것도 지금 적용을 못해요. 예. 저건 뭐냐면 아동학대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는데 저건 형량이 더 셉니다. 예. 아동을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저 법률이 공교롭게도 2014년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2010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그래서 있군요. 검찰이 고민을 하다가 예. 최종적으로 형법상의 유기치사죄를 적용을 해서 예. 기소를 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이 사건에서 문제로 보이는 것이 사실 이 친모가 자수를 하지 않았다면 출생 신고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의 사망 사실 자체도 몰랐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출생 신고는 본래 부모밖에 할 수 없게 돼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이거 가족관계 등록법상 부 또는 모가 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저도 이거 좀 심하다. 이거 어떻게 좀 개선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예. 지금 뭐 출생 신고는 출생한 지 1개월 이내 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기간을 초과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좀 액수가 달리 부과를 해요. 예. 근데 굉장히 적습니다. 10,000원에서 한 5만 원 예. 이거밖에 안 되겠는데 그러면 저렇게 출생 신고 안 하면 그럼 뭐 과태료를 대폭 올리던가 형사 처벌할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뭐냐면
뭐 오죽 살아가기가 힘들었으면 출생신고를 못 하겠어요. 그런 예. 분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제재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좀 홍보나 교육을 좀 더 그런 걸 좀 강화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산부인과 같은 데서 출산을 하게 되면은 산부인과에서는 뭐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렇죠. 그런 기록은 동사무소는 뭐 정부 기관이니까 예. 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도 아니고 네. 예. 그러니까 산부인과 같은 데서는 좀 이렇게 동사무소에 자동으로 통보하게 하는 예. 뭐 그 어려운 일 같지는 않아요. 요새는 뭐 전산 시스템이 발달돼 있으니까 예,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생 신고가 안 되면 동사무소에서 뭐 그 부모나 부모한테 연락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국가에 이제 내는 벌금을 높이거나 형사처벌하는 방향보다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좀 곱씹어서 뜯어볼 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만나봤고요. 세 번째 주제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조재범 코치가 반성을 하고 모든 협조하는 것만이 본인의 죄를 벗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재판기일 연장 신청을 거부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예. 지금 아시다시피 조재범 전 코치는 심석희 선수 등 여러 선수를 갖다가 폭행하고 뭐 상해를 가한 걸로 예. 폭행하면 뭐 상처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징역 10월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됐어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12월 17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예. 심석희 선수가 단순히 그렇게 때린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예. 성폭행도 있었다. 강제추행 이런 거. 예. 그래서 이제 새로 고소를 하니까 검찰은 고민이 깊어진 거예요. 지금 수사할 시간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재판은 항소심까지 온 거예요. 1심 재판이라면 그래도 좀 다른데 예. 지금 항소심에 거의 막바지 단계인데 선고를 앞둔 뭐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 검찰에서는 우리가 어쨌든 새로 성폭행 사실을 고소를 했으니까 예. 그 성폭행 사실이 기존에 지금 재판받고 있는 상해죄하고 다른 일시에 일어난 일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예. 그거는 따로 수사해서 인정되면 기소하면 됩니다. 예. 별도 재판받으면 되는데 네. 만약에 그 성폭행이 지금 이미 기소돼 있는 상해 범죄 사실하고 같은 날짜에 일어난 거라면 예. 그러니까 때리기도 하고 성폭행까지 했다면은 예. 예. 그건 하나의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상해죄로 근데 만약에 처벌을 받으면은 예. 나중에 성폭행 사실이 밝혀져도 그런 경우에는 다시 기소를 못 해요. 음.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재판을 받은 걸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혹시 성폭행하고도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 예. 상해 기소 사실이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좀 재판 기간을 연장을 좀 해달라. 예. 그랬는데 재판부에서는 예. 지금 고소장만 덜렁 나와 뭐 제출된 상태인데 예. 물론 뭐 심석희 선수가 거짓말을 했다고는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양쪽 얘기를 다 들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조재범 코치는 굉장히 부인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폭행 부분은 지금 이 재판부의 재판 심리 대상이 아니다 지금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연기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예. 그냥 선고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도 공소장 변경 안 하고 그럼 기존에 있는 그대로 유지할 테니까 예. 선고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징역 2년을 구형을 한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저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만은 국민적인 시각 자체가 성폭행 폭로가 있고 나서 굉장히 많은 걱정과 우려들을 하고 계신데 혹시나 이번 이런 판단 때문에 나중에 조재범 전 코치가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면 성폭행 협의를 처벌하는데 무리가 있지는 않을까라고 단순한 우려를 하시는 국민 여러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건 법리상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예, 예. 왜냐하면 지금 상해죄로 만약에 처벌받았는데 그 상해죄 일시장소에 똑같은 때 성폭행까지 있었다. 그러면 재판 선고되면 그게 확정되면 성폭행 처벌 못합니다. 예. 그거는 법리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판부에서 왜 그렇게 결정을 했냐면 피고인의 방어권도 보장을 해줘야 돼요. 우리 3심 재판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1심도 안 거치고 항소심 막판 단계에 성폭행했다 이렇게 하면은
피고인이 언제 그걸 방어를 하겠어요? 예. 못하죠. 예.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인권 문제도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심석희 선수가 지금 성폭행이 됐든 뭐 강제추행이 됐든 여러 건을 주장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상해 사실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른 건들. 그렇죠. 다른 예. 건들. 그럼 그건 조사해서 예. 혐의가 인정되면 그거는 기소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예. 조금 아쉽지만 예. 뭐 그런 뭐 해결책이 있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모든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면 그런 우려는 조금 접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건들은 그렇죠. 또 이제 성실 그렇습니다. 수사에서 그리고 지금 제가 조심할 게 제가 예. 지금 한번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예. 말씀드리는 게 지금 심석희 선수가 주장하는 게 반드시 사실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지금 조재범 코치는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양쪽 당사자의 얘기를 듣고 양쪽에서 제출하는 증거 다 제출받고 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이 내용을 여쭤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태근 전 검사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 이후에 이제 인사보복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안태근 전 검사장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구속된 건데 이건 어떻게 보셨는지 좀 고견을 듣고 싶네요. 전 놀랐어요, 저도. 저도 놀랐고 안태근 검사장은 뭐 저도 뭐 잘하는 후배였고. 예. 그런데 법정 구속까지 시켰다는 거는 지금 재판부에서는 죄질을 굉장히 안 좋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대부분 법정 구속은 안 하고 항소심에서 한번 다시 다툴 기회를 주거든요. 불구속 예. 상태에서.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법정 구속을 해버린 거는 정말 뭐 안태근 검사가 범행을 한 게 확실하다. 예.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예.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다. 피해자에게 뭐 처절한 그런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부인만 한다. 예. 굉장히 안 좋게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뭐 혐의는 2015년 8월 달인데 예. 서지현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원래 인사대로라면은 초안은 전주지검으로 인사가 날 거였는데 예. 안태근 검사장이 인사 원칙을 다 뒤집어 엎어서 밑에 인사 담당 검사들한테 자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지현 검사 입장에서는 이게 뭐 그때 경력이 꽤 된 검사인데 예. 뭐 세 번째 임진가 네 번째 임진가 그럴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검사를 지청에서 또 지청으로 보내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도 재판부에서 감안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뭐 이제 1심이기 때문에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가 좀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주제를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